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가연세무법인의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 연말정산 두 번째 강의인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나 월세, 맞벌이 부부에 관한 내용인데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사이트를 보면요, 굉장히 국세청 사이트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보면은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내용들을 쭉 클릭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굉장히 쉽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판단해야 될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 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히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 내용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을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줘요.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 모든 부양가족 공제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편하게 나오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직접 판단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 같은 경우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부양가족 판단은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스스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부양가족이 돼요. 소득이 있으면은 안 되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까지만 부양가족이 됩니다. 대부분 5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이 연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면 500만 원 이상이실 거니까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실 거예요.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가 안 됩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100만 원 이상 있으면 공제가 안 돼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결손을 해서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5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부모님이 분리과세 임대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분리과세되는 임대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아니라서 공제가 됩니다. 종합과세가 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고요. 부양가족 대상 가족 중에 양도소득세가 3천만 원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 됩니다.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득 요건은 간단히 정리하면 본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가 되지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분들은 공제가 안 된다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연령 요건이 또 필요해요. 연령 요건은 본인이나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만 공제가 가능하고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는 가능해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일부러 합쳐놓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같이 돼 있으면 서로 집이 있는 경우에 합산이 돼가지고 1세대 2주택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따로 사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니까 주민등록을 합치지는 마세요. 또 주의하실 게 형제들이 부모님 공제에 대해서 나도 받고 또 다른 형제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은 중복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하면은 직계비속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연말정산 금액이 환급이 줄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요, 소득공제보다 훨씬 더 세금 금액이 공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라든가 자녀세액공제는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챙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특별세액공제 중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챙기셔서 누락되는 금액이 없도록 자료를 충분히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월세세액공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요건과 절차들이 좀 까다로운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먼저 요건이 필요해요. 누가 받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주택 규모 이하여야지만 가능하고요.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으로 돼 있는데 요즘 주택 가격이 높아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주택으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기숙사는 주택으로 등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월세 세액 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 주소지는 별도로 다른 데 돼 있다. 이러면은 월세 세액 공제가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대원 중에 주택 소유자가 없어야 돼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따로 월세를 산다라고 하면은 요건 월세 세액 공제가 인정이 안 됩니다. 건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300만 원 정도 월세를 산다. 3,600이니까 월세 지급액의 10% 360만 원 정도를 세액 공제로 세금에서 바로 빼준다는 얘기예요. 월 100만 원이면 한 달치 정도 월세를 빼준다는 얘기죠. 이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금액 자체를 월세 한 달치를 빼준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의 12%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총 750만 원을 한도로 해줍니다. 이걸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필요 서류도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주민등록 등본 필요하고 월세는 계좌 이체로 주셔야 돼요. 카드로 월세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계좌 이체로 주시는 것을 증빙을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지 월세 세액 공제가 인정이 돼요. 자, 절세 팁을 드리자면 배우자가 7천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처음에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요즘에 전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월세로 신혼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세 계약을 소득이 좀 낮으신 분이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마지막으로 절세 팁을 드리자면 맞벌이 부부는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율을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세율이 6%에서 42%까지 세율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세금이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 세율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겨요. 어쨌든 우리는 2021년도에 세금을 가지고 세액 계산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면 내 연봉이 먼저 한 5천만 원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4천만 원 정도 되는 배우자가 있다. 그럼 지금 세율이 24%에 걸리죠. 그런데 배우자는 15% 걸리니까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해요? 내가 받는 게 유리하죠. 내가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배우자 연봉이 1억이다 라고 하면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해요? 35%의 세율을 줄일 수 있는 배우자가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하시는 게 유리해요. 두 번째, 의료비가 많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병원비를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3%가 넘어야 인정이 됩니다.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없어요.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의료비 공제 너무한 거 아니냐? 적은 금액이라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총 급여액의 3%가 초과되도록 아파야지만 인정이 돼요. 그리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걸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3% 이상이 초과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 받는 게 불리하죠.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병원비를 결제해야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병원비를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안 아픈 게 제일 좋죠. 의료비 공제 많이 안 받는 게 고마운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기부금 소득 공제, 교육비 소득 공제, 이거는 원칙이 뭐냐면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카드를 쓰더라도 서로 공제가 안 되는데요. 이 신용카드를 한 사람이 몰아서 소득 금액이 적은 사람이 카드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양도소득세적인 면이나 나중에 집을 살 때 공동명의로 사는데 소득 금액 증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최고의 구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용카드는요, 안 쓰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세액공제 더 받자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절세 안내라고 하는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활용하셔서 절세 잘 하시고요. 연말정산 닥쳐서 해야 될 게 아니고요. 어떤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연중에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연말정산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